연말 랠리다 산타 랠리다 하지만 결국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물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겠죠. 파월을 비롯한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으니까요. 최근 미국은 2년 만에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고 통화 정책 역시 계속 긴축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때문에 물가는 완만하지만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화요일 새벽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률은 5에서 5.5%까지 둔화할 것이고 내년에는 3에서 3.5%까지 내려갈 것이다. 다만 실업률은 3.7%에서 내년 말 4.5에서 5% 정도로 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기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 한 차례 남은 FOMC 회의 과연 또 어떤 악재가 터져 나올지 궁금해지죠.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준의 12월 회의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회의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가장 대두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오르지 않았나. 대두? 나? 아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75베이스 포인트에서 좀 보폭만 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완벽하지는 않아. 주가가 조금 더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금리 수준이 정해져야 돼. 결정이 돼야 돼. 잠깐. 여기서 터미널 금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 지난 9월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이 소위 점도표라는 걸 발표했잖아. 그때 그 점도표에서 터미널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로 발표된지 기억하고 있니? 대략 한 4.6% 정도로 발표가 됐었죠. 그치만 그 이후로 파월이나 연준의 고위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지속이 됐었으니까 대략 4.75에서 5.25% 정도가 될 거라는 게 대략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이번 12월 회의에서도 점도표가 발표될 예정이야.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4.75에서 5.25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뭐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보다 높게 발표된다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쏟아질 거야. 항상 시장의 생각과의 괴리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만들게 되거든. 그 시장의 생각과의 괴리,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실제로 일어난 일의 차이가 주가의 흐름을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만 봐도 항상 그렇죠. 비록 마이너스 이익을 발표를 했더라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좋았다면 주가는 오르고 그렇지. 반대로 엄청난 이익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라면 주가는 내리게 되죠. 맞아. 지난 6월 달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던 것도 결국은 시장의 생각과 실질적인 흐름이 좀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잖아. 당시 시장은 연준의 행동이 조금 느려질 것이다. 완만하게 느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시장에서는 대략 한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측을 했었는데 75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하니까 시장이 실망을 해서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 그리고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 그렇지. 그랬었죠. 당시 물가는 살짝 피크아웃 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주가도 조금 올랐었죠. 7월에는. 올랐어. 많이 올랐어. 그리고 또 금리는 또 조금 내리기도 내리겠다. 했고요. 그런데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갑자기 시장의 예상치랑 전혀 다른 완전히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한 8분 정도 아주 8분. 강력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짧고 강하게. 했었는데 이후로 주가는 전 저점을 깨고 또 추락해버렸죠. 그렇다면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시장과 생각과의 궤를 계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있니? 일단 지난 회의에서 연준 인사들이 속도 조절론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는 시장에서 대략 50베이스 포인트 정도가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50bp보다 높게 발표만 되지 않는다면 좀 시장이 안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 아니지. 금리의 보폭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조금 아까 서두에 말했던 잠깐 그래서 말했던 거. 터미널 금리. 그렇지. 그러면은 금리 50베이스 포인트 인상에 하나 더 조건 추가해서 터미널 금리 수준이 4.75에서 5.25% 수준까지 그것보다 아래라면 시장은 조금 안도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터미널 금리가 발표가 된다고 하거나 금리 인상 보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진다면 주가는 약간의 조정을 또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뭐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우린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조금 더 덜 기대하고 시장 악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영을 시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 일단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지금 거의 가시화됐잖아. FOMC 회의를
기록에서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금리 움직임은 고작 60베이스 포인트밖에 안 됐어. 뿐만 아니라 28일 기준으로 해서 50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76%밖에 안 돼. 나머지 그러면 4분의 1은 뭐냐? 4분의 1의 확률은 뭐냐? 75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악재는 조금 더 반영시키고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이 아무래도 좀 당한 게 있다 보니까 호재에 대해서는 좀 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악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2월 FOMC 회의에서는 조금 충격이 있다고 해도 지난 6월이나 9월보다는 그 충격이 좀 덜할 것이다.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해석을 해도 그렇게 괜찮을 보면 것 되지. 다만 마냥 그렇게 우호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 지금까지 그랬듯이 연준이 생각 자체가 시장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걸 지금 좋아하지는 않아. 왜?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FOMC 회의 때도 연준은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 다시 말해서 시장이 흥분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억누를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면 뭐 보폭은 좀 줄이더라도 터미널 금리 수준을 이만큼 더 높여놓는다거나 아니면 터미널 금리 수준을 아예 발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렇지. 아니면 물가가 2%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금리 상단을 계속해서 높여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주가가 또 일부 또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대로 진짜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너무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여가지고 결국은 미 국채가 팔리지 않게 됐다. 달러가 강해도 슬픈 미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제목을 붙여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물가 중에서 가장 스티키한 부분들, 그리고 렌탈이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뭐 내려올 생각조차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함부로 동결할 수는 없는 거야. 왜? 미국의 국채 가격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보다도 물가가 더 올라와 버리면 국채는 안 팔리니까. 자, 그런데 지난번에 해법으로 어떤 걸 내가 제시했었어? 달러에 대해서 변동성만 부여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국채는 팔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혹시 만약에 터미널 금리 수준을 정말 시장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올린다면 미국은 그렇다 치고 그 외 다른 나라들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는 모르지. 분명히 폭탄 하나는 터지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기준을 세워둘 수 있어. 이수가 지금 구체적으로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지? 우리가 방송한 지 조금 되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시스템 위기가 온다면 그 PBR을 0.6배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없지. 아빠가. 신이 아닌 이상 그걸 누가 알겠어. 하지만 기준을 세워둘 수 있어. 광산 속의 카나리아처럼 말이지. 광산 속 카나리아라고 하면은 위험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려주는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카나리아가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한테 가스 누출 경보를 미리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 전 세계 주요 은행 중에서 가장 취약한 은행이 어디라고 생각을 해? 터키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 역으로 거기는 막 금리를 계속 쭉쭉쭉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리 얘기를 했잖아. 가장 중요한 은행들 중에서, 주요 은행들 중에서. 얼마 전에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하긴 했었는데 얼마 전 그 신용 위기설이 있었던 크레딧 스위스를 광산 속의 카나리아로 삼으면 돼.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이 343 베이스 포인트까지 급등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좀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600 베이스 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위험하다. 경계경보라고 보면 돼. 600 베이스 포인트. 그렇지. 그리고 막 80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습경보라고 보면 돼. 이제 막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지. 잠깐 여기서 CDS 프리미엄을 또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가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약자인데요.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날 위험을 돈을 받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CDS 프리미엄은 같이 높아지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케이. 여러모로 12월 FOMC 회의가 정말 중요해 보이죠.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되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유리하게 발표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약간의 침체를 바라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터미널 금리 수준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열어두는 방식으로 시장을 압박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시장이 당한 게 워낙 많아서 조금
조금 조심스러운 상태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선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보다 심한 조치, 예를 들어서 2%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다던가, 혹은 시장의 기대치인 50베이스 포인트를 넘어서 75베이스 포인트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위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약세라고 판단되는 주요 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을 관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듯이 600베이스 포인트 정도면은 경고, 800베이스 포인트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공습 경보, 시스템 위기의 조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investing.com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022년 연준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아버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은 시스템 위기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날씨가 하루아침에 한파주의보까지 올 정도로 아주 추워졌어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버지와 저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